이야기 듣기 위해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저를 아직 모르시거나 한 번도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슈노님이 좋다라는 말 한마디만 듣고 이렇게 와주시는 분들이 무려 60여 분이 넘으시는 걸 보고, 아, 참 제가 인복이 많구나. 좋은 분 만났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들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이분께 또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생각보다 되게 젊은 사람이 나와서 젊은 사람이 무슨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한번 우리가 사람 대 사람으로서 함께 편하게 강의 듣는다가 아니고 제가 여러분에게 뭘 가르치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심장을 가진 사람으로서 똑같이 아파봤고 울어봤고 똑같이 웃어봤던 같은 심장을 가진 사람으로서 함께 대화한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자특강이라는 제가 단어로 4행시를 준비했는데 함께 운을 한번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부터 시작합시다. 시작!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자신을 채워가는 법을 배우고 누군가에게 나눌 수가 있으니까요. 특별하지 않은 부족한 사람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가 아니라 편안히 이야기를 듣는다고 여겨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참 인간적인 표정이 좀 되게 웃는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한 표정이 있는데 네. 특강에 한번 제목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네이비색과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두 줄짜리 이 제목을 다 함께 소리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삶의 모든 순간이 곧 당신입니다. 네. 제가 이번에 출간했는 책의 제목이 실컷 울고 나니 배고파졌어요인데 왜 이 제목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강의 중간중간에 이렇게 풀어내도록 하고 우선 오른쪽에 있는 문장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사명문과 비전문이 녹아 들어있는 저에 대한 소개인데 저는 삶을 향한 뜨거움과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들, 삶을 향한 위로와 도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대진의 삶이 담긴 스토리와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의 온도를 높일 수 있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저는 사명선언문에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런 마인드를 살아갑니다. 한 사람은 한 세상이다. 한 사람을 감동시키면 한 세상을 변화시킨 것과 다름없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전부이자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슈노님, 제 목소리 들리시죠? 네. 슈노님 혹시 자녀 이름을 제가 못 물어봤는데 네. 아이들 한 명 이름. 네, 지아 유나요. 딸들인데 지아. 야 유나. 네. 네. 이제 방송이란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제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도 있을 텐데 지아와 유나는 우리 슈노님에게 있어서 세상이자 전부잖아요. 그렇겠죠? 마찬가지로 슈노라는 사람도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세상이고 전부란 말이죠.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있고요. 그 한 사람이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이고 전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누군가에게서는 세상이고 전부란 말이죠. 그러니 제가 그냥 뻔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거예요.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온 인생과 생명을 걸고서라도 지키고 싶은 가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란 사람의 존재의 가치잖아요. 그런 한 사람을 한 세상이라고 여기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글을 쓴다. 그것이 제가 글을 쓰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신지 알고 계실 겁니다. 누구시죠? 찰리 채플린. 네, 찰리 채플린이라는 분이 유명한 희극 배우시죠. 이분이 내는 작품마다 히트를 치니까 이제 기자들이 인터뷰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항상 내는 작품마다 히트를 치시는데 그 중에서 본인이 보기에 최고로 꼽는 작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찰리 채플린이 유명한 말을 하죠. 넥스트 원. 다음 작품입니다. 멋지죠. 그런데 이 말이 넥스트 원. 다음 작품입니다. 이 말이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찰리 채플린의 명대사인데 제가 그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똑같은 질문을 시점만 다르게 해서 하면 어떻게 될까?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글에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은 왜 이럴까라는 글이 있어요. 사람은 왜 이럴까? 그걸 한번 알려드리고 싶은데, 자, 결혼하기 전에는 빨리 결혼하고 싶다. 결혼한 후에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솔로일 때는 나도 연애하고 싶다. 커플일 때는 혼자일 때가 편하다. 학생일 때는 빨리 성인 되고 싶다. 어른이 되고 나서는 어릴 때가 좋았다. 취업하기 전에는 빨리 취업하고 싶다. 직장 다니면서는 퇴사하고 싶다. 우리는 똑같은 질문을 우리가 처한 상황과 입장 시점에 따라서 다른 대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렸냐면 찰리 채플린이 내는 작품마다 히트를 치는 그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작품이 뭐냐고 물었을 때는 찰리 채플린은 다음 작품입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 똑같은 질문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삶의 마지막 순간에 그분이 침상에서 누워 계신 거예요. 삶의 마지막 순간에. 누워 계신 그 타이밍에 똑같은 질문. 최고의 작품이 뭐냐고 물어봤다면 과연 찰리 채플린이 뭐라고 대답했을까? 제가 그분이라면 저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작품이 곧 나였습니다. 모든 작품이 곧 나였습니다.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최고로 꼽는 작품이 만약 다음 작품이라는 말이 정말 멋진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살아있고 건강하고 지금 잘 나가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 수학적으로 보면은 처음에는 좀 부족하겠죠?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보완이 되고 노하우가 늘고 그러니까 점점 나중에 마지막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찍어낸 작품이 최고의 작품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에게 있어서도 첫 번째 책과 두 번째 책 중에 뭐가 더 최고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대답할 수가 없다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순간에는 그게 최선이었거든요. 지금에서는 당연히 지금 내는 책에 애정이 가겠죠. 하지만 제가 삶의 마지막 순간에 물어본다면은 무엇 하나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때 그 순간 자체가 나였잖아요. 모든 작품이 찰리 채플린의 그리고 전대진의 노하우뿐만 아니라 스피릿과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적으로 보면은 마지막 작품이 최고의 작품인 것 같아도 찰리 채플린은 최고의 작품을 라스트 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대답을 제가 책을 내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모든 작품이 나다. 모든 작품이 나다.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진감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 그런 생각 듭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은 없고요.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죠. 정말 듣기에는 당장에 듣기 좋은 말 같아요. 언젠간 좋은 날이 오겠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만 언젠간 좋은 날이 올 거야. 정말 위로가 되는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봅시다. 언젠간 낙이 온다는 말을 할 수 있으려면 내가 그 결말을 알아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언제 죽는지 좋은 순간이 언제 오는지 내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처음부터 끝을 알아야지 요쯤에 낙이 온다라는 거 알 때 이걸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찰리 채플린도 죽고 나서 그분이 안 계실 때 우리가 과정을 돌아봤을 때 그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가 그분의 삶을 바라봤을 때 아,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런 대박 작품이 나왔구나 이렇게 우리가 결과를 보고 그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거지 사실 그 현실을 우리는 살 뿐이거든요. 지나간 어제를 우리가 살 수도 없고요. 후회한다고 달라질 것도 없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미리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가 달라질 게 없잖아요. 우리가 어느 누구도 미래를 향한 보장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미래를 미리 내다볼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살 뿐입니다. 호흡하는 지금 이 순간을 살 뿐이에요.
그래서 고진감래 사실 한번 생각해 보자고. 상식적으로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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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 언젠간 좋은 날이 맞을까요? 아니면 작은 것에 감사, 이것에도 감사, 저런 것에도 감사, 그저 감사, 더 큰 것에 감사, 결국 더 감사. 상식적으로 뭐가 맞을까요? 언젠간 다가올지도 모를,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를 근거가 없는 미래의 낙이 온다라고 생각하면 현재 고통을 참는 게 지혜로운 태도일까? 현재의 행복을 잃어버리고 미래에 뭔가 막연한 큰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지금을 버리는 태도. 이건 다시 말하면 내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지금 자기 개발하는 거,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자기 개발하는 그 순간도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고통스럽죠. 하지만 고진감래와 범사감사 이 두 사이에는 엄청난 태도의 차이가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고진감래 속에는 어떤 상황과 환경과 무언 외부적인 무언가로 인해서 내 행복이 결정돼요. 그런데 범사감사에는요, 내가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항해를 하는 선장으로서 우리가 배를 몰고 간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배를 모는 선장인데 좋은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바꿔 말해 비바람이 부는 날씨를 보면서 우리가 근심 염려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뭐가 있죠? 배의 키는 내가 잡고 배의 방향을 내가 결정할 수 있고 돛을 올릴 수도 있고 닻을 내릴 수도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도 많아지고요. 기회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열정이 생기고요. 무언가 자꾸 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소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언젠간 곧 좋은 날이 오겠지라는 그런 수동적인 태도로 외부의 환경 어떤 무언가로 인해서 내가 자꾸 좌지우지 되는 삶을 살면 우울해야 될 이유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사실. 그렇지 않나요? 코로나19 매일 확진자 느는 것만 봐도 매일 우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이번에 코로나 덕분에 저는 굉장히 많은 걸 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언제 슈노님을 만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5,200만 인구들이 사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 틈에서 지금 이 방에 지금 몇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70여 분의 네, 선생님들이 계신데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걸 만날 수가 있었겠어요? 이것도 기적 아닌가요? 그리고 이 코로나19 덕분에 저는 밖에 나가지를 못했잖아요. 제가 참고로 대구에 살거든요. 대구에 산다고 하니까 다들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던데 네,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대구에 살아서 더구나 코로나19 덕분에 너무 바쁘게 살았고 바쁘다 보면 우리가 시야가 좁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쁘게 살다 보니까 매일 미루고 나중에로 미루어왔던 일들을 지금 하게 되더라고요. 원고도 마무리할 수 있었고 부모님과 사랑하는 부모님과 매일 얼굴도 마주보고 밥 먹을 시간도 많이 없었는데 코로나19 덕분에 저는 부모님과 얼굴 마주보면서 밥도 먹을 수가 있었고 진솔한 이야기도 나눌 수가 있었고 어머니와 이야기하면서 책도 마무리하면서 정말 좋은 책이 나올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이 어머니와의 대화거든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냈던 덕분이거든요. 이게 없었다면 저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미루어왔던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섬기고 기부하고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런 활동들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어왔던 일들을 이번 기회에 소외된 이웃을 도울 수도 있었고 그래서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부의 무언가가 나를 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제가 제 멱살을 잡네요. 끌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번 저는 안 들리지만 여러분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시작. 좋은 날은 오는 게 아니다. 좋은 나가 삶을 살 뿐이다. 다시 한번. 좋은 날이 오는 게 아니다. 좋은 나가 삶을 살 뿐이다. 마찬가지로 제가 이런 질문을 받곤 해요. 제가 SNS 공간에서 활동할 때 20, 30대들
소위 말해서 미래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불확실하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젊은이들이. 그런 분들이 항상 이런 질문을 해요. 저한테. 작가님, 제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고요. 가슴이 뛰질 않아요. 여길 다니는데요. 이 일을 하는데 제 가슴이 뛰질 않아요. 그때마다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 언제까지 가슴 뛰는 일 찾을래? 계속 가슴 뛰면 심장병 걸려 죽는다. 라고 해요. 심장병 걸려 죽는다고.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을 해요. 질문을 던져봤어요. 가슴 뛰는 일이라는 게 존재할까? 가슴 뛰는 일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존재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가슴 뛰는 일이라는 게 어딘가에 숨어 있는데 내가 많은 경험을 하면서 그걸 찾아낸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가슴 뛰는 사람이 삶을 살 뿐입니다. 가슴 뛰게 사는 사람이 그냥 일을 할 뿐이고요. 가슴 뛰게 사는 사람이 그냥 삶을 살 뿐이에요. 열심히 뛰면 돼요. 그냥 열심히 뛰면 심장은 따라서 뛰어요. 이게 굉장한 통찰이 있더라고요. 가슴 뛰는 삶이라는 어떤 직업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슴 뛸 때까지 달리면 가슴은 따라서 뛰어요. 가슴이 결정한다는 게 아닌가 말이에요. 내가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좋은 날이 오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나가 그냥 삶을 살 뿐이고 가슴 뛰는 삶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 뛰게 뛰면 가슴은 따라서 뛰고 내 삶 자체가 가슴 뛰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되게 멋있는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이번엔 제 본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2017년 3월 3일이네요. 정확하게는 3월 2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로 보시죠? 네, 장갑이 보이시죠? 불과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이네요. 딱 19, 18, 17 네, 3년 전이네요. 3년 전에 불과 저는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굉장히 초췌한 모습인데 제가 정말 제 인생을 바꾸고 싶어서 제가 이때 당시에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진짜 인생 한번 바꿔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 나는 꿈이 있고 사람을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꿈을 갖고 있는데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20대 초반이니까 이제 군대 막 전역했으니까 그래 입시를 한 번 더 도전해보자 해서 제가 2번 수능을 봤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다 떨어지면서 제가 모든 의욕과 소망이 다 끊어지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 시절에 다시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그래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그 발버둥 치던 그 시점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또 한 자기개발 우리 슈노님도 알고 계시는 우리 3P 바인더를 알게 돼서 거기에 어떤 자기개발 과정을 가기 위해서 이제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특히나 저 대구에서 서울 가려고 하면은 차비가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차비를 이제 벌기 위해서 제가 갔던 겁니다. 네. 제 그때 당시에 3월 3일이잖아요. 전 재산이었습니다. 100원이 있었어요. 100원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입금한 게 아니라 이제 캐시백 그런 거였고요. 102원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3월 3일 네, 오후에 뭐가 들어와 있죠. 네. 제가 3월 3일에 새벽에 이제 노가다를 뛰러 갔어요. 택배 상하차 알바를 하면서 이제 한 12시간, 13시간 일하고 받았던 일당입니다. 그 자기개발 훈련 발표하는 날이었는데 그거 하러 가기 위해서 돈이 없어가지고 거지였잖아요. 돈이 한 푼도 없어가지고 차비를 벌려고 갔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간절하게 달라들었던 결과 이렇게 수료도 우수한 성적으로 MVP로 수료도 할 수가 있었고요. 귀한 인연도 만날 수 있었고 조금 더 거슬러 들어가서 2015년이었습니다. 2015년에 이제 여기 3P 바인더 처음 알았을 텐데 2015년 11월에 제가 코치를 과정을 이제 자기 경영 코치 과정을 밟기 위해서 또 서울로 가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SRT가 없었어요.
SRT에서 가면은 금방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서울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가야지 가까워서 제가 그런데 숙소비도 없고 막 아껴야 되니까 그 전날 가면은 숙소비가 들잖아요. 그래서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가는 12시 그때쯤에 마지막 차 버스를 탔습니다. 막차 버스를 타고 저는 조금 시간을 끌 줄 알았는데 아저씨가 다이렉트로 바로 서울로 가서 한 3시 반쯤에 도착했어요. 너무 일찍 도착해가지고 제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그 기다리고 있는 이제 대기석에서 잠시 한 30분 정도 쭈그려 앉아서 잤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연구소로 이동했습니다. 연구소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한 4시 반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불이 켜져 있을까 걱정이 됐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구 촌놈이. 그래도 명색에 대한민국 하면 강남인데 24시간 카페가 분명 많이 있을 것이다. 24시간 뭐 맥도날드나 그런 게 열려 있을 것이다 라고 부푼 기대를 하고 갔어요. 갔는데 제가 딱 눈을 감으니까 깜깜한데 딱 이 상태였습니다. 암흑천지였어요. 암흑천지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지만 그 연구소 앞으로 또벅또벅 걸어갔어요. 또벅또벅 걸어갔는데 문이 단단하게 닫혀 있더라고요. 단단하게 닫혀 있어서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왜냐면 그래도 자기개발의 메카, 자기개발 리더십을 주도하는 우리 자기경영연구소는 분명 24시간 동안 그 전날 이제 당직 서는 분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날 강의니까 미리 와서 준비하는 성실한 분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부푼 기대를 하고 갔는데 문이 완전 단단하게 잠겨져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실망을 하고 그래도 뭐 조금 있으면 사람 오겠지 싶어서 제가 서가지고 주머니에 손 넣고 추워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여기 달력 보이시죠? 달력 보시면은 이때가 11월 27일이었거든요. 잘 보시면 제가 이거 실제로 기상청 들어가서 캡처 뜬 겁니다. 이날만 제일 추웠어요. 대구에서 서울 가는 것도 추운데 하필이면 제일 추웠던 날인 거예요. 이것도 완전 드라마잖아요. 제가 이거 어떻게 지어낼 수도 없는 거고 여러분 한번 의심되면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영하 7.3도 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볼이 올 것 같아요. 볼이 빨개져가지고 따가워서 한참을 제가 있다가 진짜 입 돌아갈 것 같았는데 저기 건너편에 어디 한 군데서 건물 한 군데서 빛이 탁 보이는 거예요. 빛이 탁 보이길래 야 저게 뭐지? 하면서 제가 희망을 품고 이렇게 딱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니까 경비 아저씨가 문을 딱 열고 계신 거예요. 제가 경비 아저씨한테 가서 이렇게 진짜 불쌍한 표정 지으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아저씨 제가 오늘 대구에서 올라왔는데 제가 갈 곳을 모르고 여기 지리를 잘 몰라서 그런데 제가 지금 너무 추워서 그런데 아저씨 보는 경비실 옆에 여기 안에 좀 있으면 안 될까요? 아저씨 안 될까요? 라고 하니까 아저씨가 웃으면서 진짜 인자해 보이셨는 분인데 저한테 딱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 돼요 빨리 나가세요. 빨리 나가시라고.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진짜 서울 인심 야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제가 너무 추운데 또 연구소 앞에 서 있다가 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또 또벅또벅 어딘가 걸어가는데 저기 멀리 한 40분 지나니까 편의점 한 군데서 불이 탁 켜지더라고요. GS25였습니다. GS25 들어가서 네 여러분 보이시죠? 3,250원, 1,250원짜리 튀김 우동과 2,000원짜리 음료수 하나를 시켜 먹었습니다. 제가 면발을 한 가닥씩 먹으면서 시간을 끌었어요. 시간을 끄는데 한 30분 정도 지나니까 편의점 사장님이 저보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저씨 저 아직 덜 먹었는데 네, 좀만 이따 나가면 안 돼요? 라고 다 드신 것 같은데 빨리 나가주세요. 다른 손님도 받아야 된다. 아니 새벽 4시 반에 무슨 손님이 있겠어요. 아니 제가 뭐 얼마나 자리를 차지하면 차지한다고 물론 좀 공간을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나가라고 막 쫓아내니까 되게 서글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기했죠. 알았어요. 일단 국물까지만 먹고 나갈게요. 라고 하면서 비굴 국물 아메리카노 마시듯이 홀딱홀딱 마시면서 제가 쫓겨났어요. 쫓겨나고 어디로 갔냐면은
자연스럽게 갈 곳이 없어갖고 여기로 들어가더라고요. 양재역 2번 출구. 이곳에 들어가서 지하로 자연스럽게 내려갔어요. 저는 왜 노숙인들이 겨울에 지하철에 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너무 추워가지고 양재역 2번 출구 밑으로 내려가니까 자연스럽게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감동받았잖아요. 야, 강남에는 콘센트를 꽂을 수가 있더라고요. 휴대폰 충전을 해야 되는데 추우니까 만질 수 있는 게 핸드폰밖에 없잖아요. 제가 배터리가 다 돼가는데 충전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야, 거기는 비대더라고요. 얼마나 따뜻한지 진짜 호텔 들어온 줄 알았어요. 진짜 과장하는 게 아니라 호텔 들어온 것 같아서 너무 따뜻해서 네, 소파 앉아있듯이 제가 거기서 한 2시간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있는데 그때 앉았을 때 2015년 11월 27일에 제가 글을 남겼어요. 페이스북에. 그런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페이스북은 과거의 그날의 기록이 뜨는 이제 비슷한 시기에 글이 다시 뜨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떠서 제가 고스란히 퍼놨는데 나중에 한번 공유해 드릴게요. 그 글에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제가 그때 그 글을 적으면서 눈물이 쭉 흐르더라고요. 한쪽 눈에는 약간 그래도 속상함의 눈물, 대견함의 눈물 있잖아요. 그래 대진아, 네가 인생 한번 바꿔보겠다고. 네가 열심히 사는구나. 그래, 참 열심히 잘 살고 있다. 라고 하면서 한쪽 눈에 그런 눈물이 흐르고 또 한쪽 눈물에 눈물이 흐릅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언제 이런 거 한번 겪어보겠나. 이거 돈 줘도 못 겪는 건데 무슨 드라마 촬영하는 것도 아니고 언제 이런 거 겪어보겠나. 이 사람이 일부러 환경을 만들려고 해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는 야, 분명 삶이 나라는 사람을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을 거다. 그리고 나에게 뭔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있나 보다. 그래, 언제 이거 한번 겪어보겠나. 돈 줘도 못 겪는 거건데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글을 적었어요. 별을 보려면 어둠이 꼭 필요하다라는 정우승 시인의 그 유명한 글귀처럼 나라는 사람이, 우리라는 사람이 빛나기 위해서는 절대 거저어지는 게 없더라고요. 이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 시간이 지났을 때 저의 스토리가 될 거라고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지금 내가 쫓겨나고 춥고 벌벌 떨고 돈 아끼려고 라면 한 가닥씩 먹고 시간 끌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대진이일지라도 언젠간 이 이야기를 지금의 나와 같이 그때 2015년의 대진이와 같이 인생의 겨울을 보내고 있는 제2의 나와 같은 사람에게 이 이야기가 언젠가 내가 웃으면서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함으로써 누군가가 힘을 얻을 수가 있겠구나. 희망을 얻을 수 있겠구나. 용기를 얻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대가 되더라고요.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들, 이 모든 제가 여러분에게 앞서 말씀드렸던 무언가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애티튜드와 마인드, 그거에 뿌리를 들어가 보면 결국 이 두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은 단어가 바로 핵심 단어가 이 두 가지인데요. 바로 ARK, ASK, ARK와 ESK입니다. ARK는요, 네, 심장과 그리고 사람에 관한 마인드고요. ESK는 네, 냉철한 머리와 방법, 다시 말해 비전, 꿈과 비전에 관한 것들이에요. 이 두 단어가 저의 운명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었거든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선생님들 들으시면서 많이 각자만의 언어로 가슴에 새겨보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세상을 바꾸는 성품 ARK, ARK. 이게 뭐냐면요.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 속에서는 이제 어떤 스토리냐면 에반이라는 남자가 원래 뉴스 앵커였는데 미국 하원의원,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돼요. 당선이 되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등원을 해야 돼. 첫 출근을 하는 날인데 그 전날 에반이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시죠? 제가 이제 미국에
최강대국의 그런 정치인이 됐습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도 알겠고요. 저에게 사랑하는 가족과 아내와 3명의 아이들과 그리고 이렇게 좋은 집에 살게 해주시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제가 세상을 바꿀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자요. 자는데 이제 그 다음날 신이 등장합니다. 갑자기 흑인 배우 보이시죠? 이 배우가 이제 신으로 등장합니다. 등장해서 갑자기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현 시대에. 그래서 얘가 당황하면서 이제 따지는 거죠. 아니, 그걸 왜 나한테 만들려고 하나요? 하니까 그때 신이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서. So do I. 나도 마찬가지야. 라고 하면서 에반이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난 뭐부터 해란 말이에요? 감도 안 잡혀요라고 하니까 신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에반, 원래 다들 그래.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들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른다고 다 그렇게 얘기해. 이상한 게 아니야. 근데 그걸 기억해. 세상을 바꾸는 게 뭔 줄 아냐? How do we change the world? One act of random kindness at a time. 바로 One act of random kindness at a time. 바로 방관하지 않고 주는 사람. 방주. 방관하지 않고 주는 사람. 아크의 뜻이 방주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의역하면 방관하지 않고 주는 사람인데 이거를 있는 문장 그 자체로 직역하면 이거예요. 한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지 않고 어떤 한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하는 마음. 누군가 나 아닌 다른 누군가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고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나 아닌 다른 누군가를 생각하고 배려하고 친절을 베푸는 조건 없이 베푸는 그 친절. 그것을 마음에만 품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서 실천으로 옮기는 그 행동 그 자체. 그런 마음 자체가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따뜻한 마음 하나가 세상을 바꾼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정말 무의미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물방울 하나가 모여서 거대한 대양을 이루듯이 그 작은 따뜻한 마음 하나가 모여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ARK였습니다. 저는 이 마인드를 가만 잘 생각해봤어요. 이걸 내가 어디서 처음 배웠지? 네, 바로 저희 어머니한테 배웠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이제 워낙 바쁘셨다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바쁘셨다 보니까 이제 제가 혼자 집을 지킬 때가 많았어요. 혼자 집에서 이제 밥을 해먹기도 하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혼자서 이제 쌀뜨물에 이렇게 손해가지고 이렇게 물 맞춰서 밥도 해먹고 돈가스도 구워 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집에 혼자 있을 때 이제 어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8살, 9살 어린이가 집에 혼자 있으면 집이 얼마나 커 보여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안 가겠습니까? 그 공간에서 제가 무서워가지고 제가 지금도 좀 집에 이렇게 혼자 있으면 좀 서글프니까 막 불 다 켜놓고 일부러 소리 나게 해놔요. 그게 언제부터였냐면 제가 어렸을 때 좀 그랬어요. 어렸을 때 혼자 집에 있으면은 무서우니까 일부러 소리 어른 있는 것처럼 소리 크게 해놓고 불 다 켜놓고 그랬거든요. 그때 어머니가 이제 책을 많이 사주셨어요. 여기 보시면은 예, 책 보이시죠? 쭉 보이시는데 이렇게 위인전을 많이 사주셔서 제가 예, 요즘은 뭐 독서 여기 강의하시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독서 강의하시는 분들 낭독의 힘, 뭐 유대인들의 교육법, 하브루타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이렇게 읽어주시긴 하셨지만 무서워서 소리 내서 읽었어요. 누가 있는 것처럼 보게 하려고. 그래서 한날은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신 거죠? 허준이라는 게. 네, 우리는 구암 허준 시대가 아니라 정광열 허준 시대죠? 여기 보신 분들 이거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역대급 드라마인데 슈노님도 보셨나요? 네, 봤어요. 네. 멈추시오.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너무 재밌게 봤었어요. 네, 지금도 유튜브 들어가면 있거든요. 맞죠? 예. 네, 지금도 따라잡을 수 없는 불후의 드라마잖아요. 이거 다 아실 것 같은데 이때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나? 1학년이었을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책을 한 권 봤단 말이에요. 허준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등장하잖아요. 허준이 이제
어렵게 준비를 해가지고 유이태 문도에서 열심히 이렇게 수련해가지고 몇 년 만에 과거를 보러 가는데 이제 한양길 그때는 차가 없으니까 말도 이제 부자들만 탈 수 있으니까 맨발로 걸어가니까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숙소에 머문단 말이죠. 숙소에 머무는 동안에 그 마을에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의대생들이니까 의사 선생님 꿈꾸는 분들이 여기 모여 있으니까 의원들이 모여 있는 곳에 그 마을에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 겁니다. 다 몰려와가지고 의원님 제발 우리 아이 좀 살려주시고 우리 엄마 좀 살려주고 눈물로 사정하니까 근데 대부분의 8할의 의원들은 다 그냥 외면하고 가버리고 그나마 허준 옆에 두세 명이 이렇게 같이 좀 해주다가 결국에는 버리고 가요. 결국 허준은 끝까지 남아서 병자 돌보다가 나중에 과장 문턱에도 못 들어가잖아요. 과장 문턱에서 들어가 보지도 못하잖아요. 울면서 제발 시험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시험 치게 해달라고 울다가 시험도 못 보고 돌아가잖아요. 그 모습이 어렸을 때도 되게 기억이 남는데 지금 다시 봐도 그래요. 돌아갈 때 허준 심정이 어땠을까? 근데 결과적으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동의보감을 남기고 한의학 가면은 우리 허준밖에 모르잖아요. 네, 위대한 사람이 되잖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를 초등학교 2학년 때 똑같이 그때는 이제 비포장도로였다 보니까 뒷길로 학교를 이렇게 출근이 아니죠? 네, 뭐라고 하죠? 등교. 등교를 하려고 가방을 메고 딱 하고 있는데 저보다 어려 보이는 6살 정도 돼 보이는 동생이 울고 있는 겁니다. 남동생이. 울고 있는 걸 보고 제가 떠벅떠벅 가서 말합니다. 너 여기서 왜 혼자 울고 있어? 라고 하니까 동생이 울면서 엄마 잃어버렸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머릿속으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릴 때는 생각이 좀 느리잖아요. 문득 엄마가 평소에 했던 말이 생각나는 겁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평소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대진아, 네가 엄마 잃어버리든지 길 잃어버리면은 그때는 아무 가게나 들어가라. 아무 가게나 들어가가지고 슈퍼마켓도 되고 아무데도 상관없으니까 거기 들어가라. 들어가서 전화기 빌려가지고 엄마 전화번호 기억하지? 엄마 전화번호로 엄마한테 전화해라. 아니면은 만약에 네가 당황해가지고 엄마 전화번호도 기억 안 난다. 그러면은 112에 전화하면 된다. 112는 알지 대진아? 제가 근데 그 상황에 처해보니까 제가 길 잃어버린 게 아니라 네, 다른 사람이 길 잃어버렸는데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112에 전화해야 되겠다 싶어서 일단 내가 아는 길로 가려고 우리 학교까지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아이들, 여기 아기 엄마들 계시겠지만 슈노님, 네. 애들이 어른하고 발걸음 속도가 어떻습니까? 엄청 차이가 나죠. 엄청 차이가 나잖아요. 네, 어른들 한 걸음 걸 동안 애들 몇 걸음을 걸어야 돼요. 네. 더군다나 우는 애 달래면서 가면 어떻습니까? 아, 애가 애를 달래야 된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이 유치원생을 달래면서 갔단 말이에요. 애가 울고 있는데 달래면서 한 걸음 가고 달래고 한 걸음 가고 달래는데 내가 시계를 보는데 등교 시간은 이제 거의 임박했는데 반도 못 간 거예요. 고민이 됩니다. 얘를 버리고 가야 되나 그냥 가야 되나. 그때 당시 담임 선생님이 호랑이 선생님이었어요. 그때는 체벌도 심했거든요. 남도 때리고 엎드려 뻗쳐서 때리고 막 그때 되게 무서웠단 말이에요. 선생님들이. 더군다나 저희 선생님은 남자분이시고 나이도 있으시고 호랑이 선생님이라서 진짜 무서워요. 그래서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지각하면 선생님한테 혼날 텐데 맞을 텐데 그냥 얘 버리고 가는 게 맞을까. 그래도 문득 그 순간에 허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필이면. 소리 내서 읽었으니까 기억이 나잖아요. 그래. 허준이라면 이 상황에서 당연히 길 찾아주고 갔을 거다. 또 그리고 어머니가 했던 말이 기억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저한테 평소에 이런 말을 했거든요. 대진아, 너는 정말 소중하고 특별한 아이란다. 대진아, 너는 정말 소중하고 특별한 아이야. 그러면 대진아, 소중하고 특별한 사람은 행동과 말도 특별해야 돼.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다른 친구들이 어떤 친구 욕하고 왕따 시키고 따돌림 시키면 너도 같이 좋다고 시킬 게 아니라 너만은 그러면 안 된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네가 더 강해야 되고 약자 앞에서는 네가 스스로를 더 낮춰야 된다. 그게 진짜 멋진 사람이라고. 그리고 저는 또 성교육도 어머니가 시켜주셨거든요. 대신아,
네가 엄마한테 있어서는 세상이고 정말 소중한 존재다. 근데 마찬가지로 대진이가 언젠가 어느 데서 만나게 될 여자도 그 집 엄마 아빠에게 있어서는 세상이고 전부다. 그런데 남자들이 막 이 여자 만나고 저 여자 만나고 이걸 자랑하듯이 얘기하는데 그거 절대 자랑이 아니다. 대진아, 엄마는 네가 소중하고 특별한 아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네가 만나게 될 사람도, 특히 여자를 대할 때도 네가 너 자신을 소중하게 대하듯 네가 만나는 사람도 소중하게, 그 여자를 소중하게 봐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진짜 멋진 남자다. 라고 어머니 항상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그 교육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특별한 사람은 특별하게 행동해야지. 그래, 내가 선생님이 무서워서 얘를 버리고 갈 수는 없지. 라는 생각, 어린 나이에. 그리고 얘를 데리고 학교 앞까지 갑니다. 이미 1교시가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1교시가 시작됐는데 학교 앞 문구사에 들어갔어요. 문구사에 들어가니까 평소에 그렇게 잘 계시던 문구사 아줌마 아저씨가 안 계세요. 문은 열려 있는데. 학교 앞이니까 이제 등교 시간이 끝나면 아줌마 아저씨가 등교 시간에 정신이 없잖아요. 애들 막 이거저거 저거저거. 잠시 쉰다고 나가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들어가서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전화 들고 112 전화해서 아저씨 여기 동생이 길 잃어버렸는데 찾아주세요. 태연초등학교 2학년 4반 전대진입니다. 라고 하면서 한 10분 지나니까 경찰 아저씨가 오더라고요. 그 앞에. 애가 애를 데리고 있으니까 아저씨가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러면 아저씨가 너희 둘만 있었니? 예 아저씨 동생 길 찾아주세요. 하니까 아저씨가 머리 쓰다듬어주면서 아이고 착하네 너. 멋지다. 라고 하면서 아저씨가 동생 길 찾아줄게. 라면서 동생을 데리고 차에 태우니까 동생이 꼭 동생이 이제 차 문이 딱 이제 우리 문이 내려가잖아요. 문이 내려가면은 그때 당시에는 또 자동 아니잖아요. 돌려야 되잖아. 돌리는 거, 추억 돋네요. 돌리면서 동생이, 형아, 고마워. 하면서, 저는 또 손 흔들고, 잘 가, 멀어지는 차를 보면서. 자, 이제 동생이 갔어요. 자, 이제 현실로 돌아옵니다. 시계를 보니까 1교시가 끝나갈 시간이에요. 자, 또박또박 교실로 들어갔어요. 복도에 들어가서 교실 문을 탁 열었는데, 선생님이 판서하시다가 이렇게 문이 스르륵 열리니까 무섭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무섭게 쳐다보시면서 너희 새끼 지금 몇 시야? 라고 하면서 분필을 탁 던지면서 바로 선생님 그게 아니라 질각하는데 시끄러 변명하지 마 하면서 팍 뺨을 때리는 거예요. 제가 억울하더라고. 정신이 어안이 뻥 가지고 어린 나이에 일단 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냥 앉았어요. 근데 1교시 끝나고 쉬는 시간이 왔잖아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해가지고 못 참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교무실 찾아갔어요. 교무실 찾아가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사실 선생님 무서워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제가 할 말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 억울해가지고 할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변명할 시간이라도 달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처음에 벙쪄가지고 선생님이 당돌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얘기해봐라 그래.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선생님 제가 이제 등교하려고 제가 그냥 바로 집에서 바로 왔으면은 저 진짜 일찍 충분히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오는 길에 한 길 잃어버린 동생이 길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다 외면하고 그냥 가고 있던데 제가 그 동생 보니까 물어보니까 엄마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제가 찾아주려고 하니까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일단 우리 학교 앞까지 데리고 오고 또 그 동생 경찰 아저씨가 데려가는 것까지 보고 온다고 제가 이래 늦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지각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버리고 오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버리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선생님 제가 어제 얼마 전에 책을 읽었는데요. 허준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시험 치러 가는 도중에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고쳐주다가 자기가 시험도 못 쳐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결국에 그 사람 훌륭한 사람 되잖아요. 저는 그게 그렇게 하면 되는 건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어떨까요? 뻥치죠. 부끄러울 거 아니에요. 또 제가 그때 다시 그림 일기를 적었단 말이에요. 제가 일기에다가 이런 거 잘 적어요. 선생님이 막 저 때리고 하면은 그림 일기에 저희 어머니가 얘기를 해주거든요. 대진아, 니는 선생님이
꿀밤 데리고 하면 그 다음날 그림 일기에다 선생님 성질 더럽다 하면서 선생님 도깨비로 여기 뿔 그리고 스팀 나오고 해가지고 그린다고. 선생님이 참 잘했어요. 도장 찍으면서 얼마나 웃기겠어요. 우리 선생님 성질 더럽다고 그림을 게다가 적어놓는데. 그래가지고 이걸 또 일기에 적을 걸 아시니까 선생님이 상을 주셨어요. 네. 선생님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이렇게 일기 적는 습관을 들여주셨어요. 일기 쓸 거리가 없으면 일기 쓸 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정말 안타깝고 속상한 게 뭐냐면 이 그림 일기 그렸던 이 자료들을 과거에 어떤 일로 인해서 이렇게 옮기는 과정 속에서 다 잃어버려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제 가슴 속에 남아있고 저희 어머니 기억 속에 남아있고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강의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자녀들이 어리거나 일기 같은 거 아이들이 정말 글씨가 이렇게 막 어린이들 글씨잖아요. 그렇게 좀 막 세 발 네 발 그럴지라도 그거 절대 허투루 생각하지 마시고 잘 보관해 두셨다가 꼭 아이들이 어른 되거나 성인 되면은 물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소중함 잘 모르거든요. 결혼할 때 너 자식한테 보여주라고 하면서 아니면 성인 됐을 때 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책이 될지 누가 알아요. 전대인 작가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슈노님도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받았습니다. 상을 받고 많은 스토리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스토리들이 있는데 이거 다 얘기하면은 네, 날밤 새야 되고요. 날밤 새야 되고 이 중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블로그 글이죠, 블로그. 네. 네, 제가 어렸을 때 최초로 기억이 나는 어린 시절에 저희 이제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딱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늘 술만 마시면 어머니 괴롭히고 때리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자꾸 쿵쾅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문을 이렇게 탁 열어봤는데 그 문틈 사이로 뭘 봤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짓밟고 때리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머니랑 눈이 마주쳤어. 눈이 마주치고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문 닫으라고. 어린이집 유치원 다닐 때인데 그 모습이 지금도 그 장면이 다 보여요. 그 문틈 사이로 문 닫으라고 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꿈이 생겼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나는 이 다음에 어른 되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진짜로 사랑해주는 남자친구 남편 되어줘야지. 내가 이 다음에 어른 되면은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딸한테는 존경받고 사랑받는 아버지 되어줘야지. 그런 꿈이 생겼어요. 저는 지금도 꿈이 뭐냐고 물으면 진짜 제 진정한 꿈은 베스트셀러제다. 세계적인 밀리언셀러 작가, 메신저. 그건 직업이고요. 제 진짜 꿈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 남편, 남자친구 되는 게 제 꿈이에요. 그때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 초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이제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괴롭히니까 잠시 집을 나가신 적이 있어요. 잠시 집을 나가시고 집을 나가셨는데 아버지가 일 마치고 새벽 늦게 딱 들어오셔가지고 막 저를 괴롭히시는 거예요. 어떻게 괴롭히셨냐면 문을 탁 열고 들어오셔서 이제 술이 취한 상태니까 오바이트가 쏠린다는 거예요. 오바이트가 쏠려서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양동이를 들고 와서 이렇게 아버지가 웽 하시고 저는 등 두들겨주고 있는데 그걸 향해서 이제 아버지가 오해하시더니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먹으라고. 아버지가 오해한 걸 저보고 먹으라고. 저는 이제 물어봤죠. 아빠 나 이런 거 왜 시켜라고 물어보니까 야
내 친구 아들들은 이런 거 다 하는데 효자라고 하고, 니 효자라고 하면서 이런 것도 하나 못하나 라고 하는 거야. 그게 효자인 줄 알았거든요, 저는. 시간이 지나서 중학생 때는 자고 있는데 숨이 너무 막혀서 눈을 떠보니까 또 아버지가 제 목을 주고 계시고 한 손에 제 떠리 들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밀쳐내고 뛰쳐나왔어요. 온 힘을 다해서 밀쳐내고 뛰쳐나오는데 그때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왜 삼촌이 잠시 우리 집에 그때 잠시 뭐 가지러 오셨는데 삼촌이 막아줘서 살았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아스팔트 바닥을 맨발로 뛰쳐나가고 중학교 1학년 때 울면서 뛰쳐나가면서 아스팔트 김밥 천국으로 뛰쳐들어갔어요. 불이 켜져 있는 곳으로. 아줌마가 졸다가 깜짝 놀랐죠. 내가 울면서 들어오니까 아줌마가 뭔 일이 있나 싶어서 우동 국물 주시면서.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이제 어머니가 혼자서 어머니 아버지가 결국 이혼하시고 여자 혼자서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머니가 낮에는 마트 같은 곳에서 시식 코너에 있고 하루 종일 냉장고 앞에 있으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저는 매일 새벽마다 어머니가 기침하는 것 때문에 잠 못 자겠다고 막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루 종일 냉장고 앞에서 서 있으니까 감기 걸렸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내가 한 번은 시험을 쳤는데 점수가 너무 겸손한 거예요. 점수가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너무 엉망이라 가지고 기가 막힌 거예요. 모의고사 보니까 12점 받은 거예요. 12점. 그걸 100점 맞췄대.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서 과외까지 했는데 그래서 또 참고서 사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일하는 마트로 갔어요. 마트로 갔는데 자동문이잖아요. 문이 탁 열려서 딱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좌측에 계시니까 제가 좌측으로 몸을 탁 틀었는데 그 모습을 봤어요. 하루 종일 서 있으면은 공감하시려면 하루 종일 서 있으면 종아리 근육 아프잖아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멀리서 어머니가 종아리를 그렇게 손으로 때리고 있더라고요. 본인 종아리를. 하루 종일 서 있으니까 다리가 아프니까. 그 모습을 봤었어. 그리고 제가 그대로 돌아가지고 나와서 울면서 집에 갔거든요. 집에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밥 먹을 자격도 없다. 밥 먹을 자격도 없다. 라는 생각에 배식 당번하면서 급식비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배식 당번하면서 급식비 면제받고 또 야자 때문에 석식을 먹어야 되니까 그 석식비를 안 내려고 점심 때 반찬 남았는 거를 비닐랩에 포장해서 사물함 안에 넣어뒀다가 그거를 저녁 되면 꺼내 먹고 그랬어요.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거든요. 한 번은 시험 쳤는데 선생님한테 진짜 공부 잘하고 싶어서 선생님 찾아갔어요. 제가 크리스찬인데 이제 크리스찬인 독실한 선생님한테 찾아갔어요. 선생님 상담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제가 그 바카스 같은 거 사들고 갔어요. 바카스 한 병 들고 가서 선생님한테 건네면서 선생님 저 진짜 공부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 진짜 훌륭한 정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공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진아 잘 들어라. 열심히 하면 된다. 제가 이렇게 뻔히 보다가 네? 선생님 저 열심히 하는데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한 거예요. 대진아 더 열심히 하면 된다. 선생님 저 열심히 하는데요. 대진아 너 몇 시간 자니? 선생님 저 3시간 자는데요. 선생님이 어깨에 탁 토닥이면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대진아 선생님이 미안하다. 오늘 모의고사 쳤는데 성적 떨어졌는 애들 있잖아요. 떨어졌는 애들 엎드려 뻗쳐가지고 남고니까 이렇게 엎드려 뻗쳐서 때리고 있는데 5번이 5명이 있다고 엎드려 뻗쳤습니다. 제가 5번이었어요. 1번 때리고 2번, 3번, 4번까지 하고 제 차례가 됐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해서 들어가 하길래 제가 일어나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왜 저는 안 때리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진아, 선생님이 너희 때리는 거는 너희 먼저 인간 되라고 때리는 거다. 너희가 공부 못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최소한의 노력과 성실성을 보여야 되는데 그것조차 안 할 때 선생님이 너희 인간 되라고 때리는 거야. 그런데 대진아, 너는 인간이 됐어. 대진아, 너는 선생님이 다 알아. 네 맘 다 알아. 네 정말 열심히 했다는 거 선생님이 알고 하늘이 알아. 근데 네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건 네 잘못이 아니야. 괜찮아. 인생의 공부가 전부가 아니야. 선생님이 다 이해하니까 괜찮아. 들어가. 제가 생각했어요.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 칭찬인지 욕인지 머리를 끄적이면서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건 네 잘못이 아니다. 그러면 누구 잘못이란 말이야. 관로가 숨어 있더라고요. 네 유전자 잘못이라는 속상하더라고요. 학교 선생님한테 이제 또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 제가 교무실 들어가려고 했는데 꼭 드라마에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내가 문 딱 열려고 하는데 내 얘기하고 있는 거. 딱 문 틈에 딱 서갖고 들었어요. 선생님들끼리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이 선생님 반에 대진이 참 착하대요.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근데 그 말을 들었는 담임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착하지. 열심히 하지. 그런데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렇게 성적 안 오는 애 내가 처음 봤다. 어디가 모자란 게 분명하다. 그거를 문틈 사이로 들은 거예요. 듣고 또 문을 닫고 저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아, 나는 모자란 아이구나. 그래. 모자라면 어쩔 수가 없구나.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힘들게 일하고 와서 지친 어머니를 봤어요. 새벽에. 그때 당시 제가 무상으로 어디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랑. 어머니가 자고 있는데 어머니는 그때 제가 성인 될 때까지 론룸이다 보니까 한 침대에서 어머니랑 잤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막 진짜 뻗어가지고 있는데 하필이면 또 드라마다 또 달빛이 또 어머니 손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여기 또 이불을 덮어주려고 탁 하는데 그 보들보들하던 손이 까끌까끌해져 있는 거예요. 또 보면서 눈물을 참으면서 내가 모자라더라도 내가 머리는 모자라더라도 노력은 모자라게 하지 말자. 못하더라도 열심히는 하자. 그런 생각에 열심히 했어. 근데 결과적으로 열심히 해도 안 되면 여러분 어때요 사람이?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면은 낙심하잖아요. 열심히 해도 안 되면은 다음에 잘해야지 또 안 되고 해야지 안 되고 또 열심히 해야지 안 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해봤자 안 돼가 돼요. 한다고 될까? 해봤자 안 돼. 낙심하고 낙담하고 빼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때 울면서 제가 겨울 바다를 보러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바다를 보는데 깜깜한 거예요. 7포 해수욕장이었습니다. 깜깜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지금 눈 감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눈 한번 감아 보십시오. 모두 다. 눈 한번 감아 보세요. 그게 제 미래 같은 거예요. 그게 제 미래 같은 거예요. 진짜 깝깝하고 나는 진짜 우주의 쓰레기 같고 나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온 것 같아가지고 지금 과장이 아니라 진짜 그때는 그랬어요. 바닷가에 막 굴러다니는 쓰레기 같았어요 내가. 그래서 하늘을 보면서 다 속상해서 한숨을 쉬는데 문득 그 순간 내리를 스치면서 지나간 말이 있었어요. 네, 맹자에 보면은 이런 말이 등장해요. 하늘이 장차 큰 임무, 사명을 어떤 사람에게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뜻하지 않은 고난을 준다는 말이에요. 시련을 준단 말이에요. 그것을 주는 이유는 그 사람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그 순간에 할 수 없지만 언젠가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섰을 때 내가 그때는 할 수 없었던 특별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좀 전에 제가 화장실에서 이야기했던 그 말인 거죠. 언제 이거 겪어보겠나. 왜 그거 삶이라는 선생님이 저는 항상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은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삶이 이 문제를 통해 내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게 뭘까? 삶이 이 문제를 통해 내게 어떤 과목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가? 그렇게 하니까 과목으로 보이더라고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섰을 때 어떤 능력을 키웠을 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처, 아픔,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극복하고 났을 때 그 상처를 통해서 내가 그 상처를 겪을 때만 겪었어야지만 알 수 있는 그 심정이 있단 말이에요. 전대진이 배고파 보지 않았고 아파 보지 않았고 가난해 보지 않았고 슬퍼해 보지 않았더라면 저는 죽었다 깨도 가난하고 힘들고 아픈 사람들의 심정을 알 수가 없어요. 겪어봤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 상처의 크기가 내 사명의 크기라고. 아파 본 만큼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시간이 갔어요. 그런데 여전히 제 인생은 겨울이더라고요.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고 이 고민들이 27살 때까지 된 거예요, 여러분. 평생. 불과 3년 전에 매일 나는 언제까지 얻어먹기만 해야 될까? 맨날 교회에서 형들 누나들이 사주고 얻어먹기만 해야 되고 거지도 아니고 맨날 얻어먹으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또 재수 삼수 실패하고 나니까 제가 또 유서까지 적었거든요. 모든 걸 포기하려고 했어. 또 다시 딛고 일어서서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고 삶의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고 일어났는데 마음에 불은 일어났지만 현실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이 힘든데 너무 힘든데 한 번은 또 강의를 갔습니다. 강의를 갔는데 어려운 애들 이제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한테 멘토를 붙여주고 싶어서 제가 그런 활동을 했거든요. 붙여주고 싶어서 갔단 말이에요. 부산까지 갔어요. 부산까지 갔는데 전 재산이 30만 원인가 2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 스터디룸 대관하고 애들 간식 사주고 하니까 딱 제가 대구 돌아올 차비만 남았어요. 대구에서 또 도착해서 집까지 갈 차비만 남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전날 밤새 애들 한 명 한 명 생각하면서 뭐 준비했다 보니까 선물 막 만들고 했다 보니까 너무 피곤했는지 제가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기절을 해서 부산에서 대구 오면 금방 오잖아요. 그런데 기절해서 승무원이 깨워서 눈 떠보니까 대전에 내린 겁니다. 대전에 내려가지고 원래 그렇게 졸아버리면 반대편 거 타면 공짜로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막차였는 거예요. 또 하필이면. 막차였어가지고 무궁화호를 돈 주고 또 탔습니다. 무궁화호 굉장히 느립니다. 그걸 타고 대구역에 떨어졌는데 대구역에 떨어지니까 한 3시 반, 4시 정도 되더라고요. 지하철 뚫리려면 한 2시간이나 남은 거예요. 택시를 타려니 그때 차비가 10원도 없는 거예요. 강의하러 갔다고 해놓고 돈 없다고 하면 부모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걱정하시고 또 뭘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마 부모님한테 전화를 못 하겠고 그래 좀만 시간 끌다 가자 싶어서 제가 잠시 대구역에 잤어요. 그 대기하는 곳 있잖아요. 그 기차역 같은 데 보면 사람들 쭉 앉는 곳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딱 상반신만 딱 내놓고 다리는 밑에 내리고 잤습니다. 잤는데 제가 너무 추워가지고 눈을 탁 떠보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나 싶어서 주위를 들이보내보니까 이 시간에 무슨 사람이 이렇게 많지 보니까 제가 노숙자들 틈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노숙인들 틈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언제 이런 것도 한번 겪어보겠나. 살면서 언제 이런 거 한번 더 겪어보겠나. 삶이 나를 얼마나 크게 쓰려고 이런 일을 그렇게 하나. 나중에 이것도 언젠가 웃으면 얘기할 날이 올 거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대구역을 나왔습니다. 짐이 많으니까 슈노님도 강의 이렇게 다니시면은 캐리어 막 끌고 다니실 것 같은데 캐리어를 막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캐리어가 좀 싼 거라 가지고 캐리어 그 아시죠? 손잡이 이렇게 빡 빠지는 거 있잖아요. 캐리어 이게 뚝 빠지는 거예요. 캐리어 이거 손잡이가 뚝 빠져가지고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가방을 메고 있는데 추워 죽겠는데 차비는 없는데 캐리어가 뚝 빠져가지고 차비는 없고 제가 2시간 동안 걸었잖아요. 뚜벅뚜벅 걸으면서 추운데 부러진 손잡이를 한쪽에는 들고 한쪽에는 캐리어를 들고 둘이 들면서 걸어가면서 오늘처럼 달이 참 밝더라고요. 달을 보면서 또 눈물이 또 흐릅니다. 그래, 언제 이런 것도 한번 겪어보겠나. 삶이 얼마나 나라는 사람을 크게 쓰려고 나를 통해 할 일이 얼마나 많았으면 이런 걸 겪게 할까.
근데 또 한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밤새 준비해서 갔을 때 애들의 눈빛이 제가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이 제가 준 선물을 보면서 울면서 2시간, 1시간 반, 3시간 버스 타고 저 보러 와가지고 강의 듣고 제 이야기 듣고 막 울고 웃고 하던 애들이 강의 마치고 막 저를 안아주거든요. 남자애들, 여자애들이. 애들의 그 눈빛이 막 계속 아른아른거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 눈빛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 달을 보는데. 보면서 속이 상했어요. 왜 속이 상했냐면 내가 이렇게 사람을 살리고 희망을 전하고 용기를 주는 일이 너무 귀한데 한 번 갔다 오니까 내가 차비가 없는 인생. 이걸 이렇게 평생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내가 한 번 갔다 와서 내 차비 걱정해야 되는 이 내 상황이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내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더 못 줘서. 이게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저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게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나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힘든 건 괜찮은데 나 평생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고 그렇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뭔가를 받기보다는 주는 것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내가 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너무 속이 상합니다. 한 번은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 계정에서 한 학생이 제 이런 라이브 방송을 듣고 연락이 왔어요. 이 친구는 아버지가 안 계시고요. 기초생활 수급자에 정말 힘든 친구였는데 제 라이브 방송을 듣고 애가 이렇게 장문의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 친구와 통화하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작가님, 저도 꿈 같은 걸 꿔도 될까요? 그 질문이 제가 그 겨울에 밤바다를 보면서 10여 년 전에 했던 고백을 똑같이 이 친구가 저한테 하고 있더라고요. 작가님, 저도 꿈 같은 걸 꿔도 되나요?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내가 이 친구를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은데 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줄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또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2달치를 떼었어요. 2달치가 떼어가지고 제가 억울하게 쫓겨나는 상황에서 저도 사면 초과였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너무 속이 상해서 제가 자꾸 좀 종교적인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교회를 갔어요. 교회 예배당에 가서 제가 아무도 없는 새벽 한 3시쯤에 가서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줄 수 있는 게 있고 싶은데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내가 너무 속이 상해요. 내가 세상에 예전에 10대 때 대진이와 같이 힘들고 가난하고 외롭고 힘들어하는 애들이 분명 많은데 저 친구가 이런 말 할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가 이 친구한테 많은 걸 줄 수는 없을지라도 내가 뭔가 하나라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너무 속이 상해. 내가 저 친구한테 뭔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내가 너무 속이 상해요. 라고 하면서 그 시간을 울면서 이제 엎드려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울면서 그런데 참 신기하죠. 그 다음날 저를 쫓아내는 사장님이 하루만 일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또 하루 종일 일하고 일당을 받아서 이 친구한테 다 줬어요. 이 친구 얼굴도 모르고요. 이름밖에 모르고 광주 사는 것만 합니다. 근데 그 친구 이야기를 듣고 내가 하루 종일 일하고 땀 흘려 일하고 받은 돈 5만 원을 마침 그날 카카오톡 송금하기 기능이 런칭이 됐더라고. 이거 뭐 드라마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친구 왜냐면 계좌번호 물어보면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카톡 송금하기 기능을 송금했는데 이 친구가 우는 거예요. 울면서 내가 넉넉 한가운데서 주는 것도 소중하겠지만 나도 없는데 저한테는 그게 전부였거든요. 그걸 주니까 너무
그 친구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친구가 지금은 한 대학교에 합격해가지고 거기서 과 대표도 했었고 워킹홀리데이도 하고 최우수 장학생이기도 하고요. 생일 때마다 연락 오고 명절 때마다 연락 와요. 왜냐면 이 친구는 아버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저한테 부를 때 애칭이 뭔 줄 아세요? 이런 청소년들, 부모님 없는 친구들이 저한테 이렇게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모님이 없으니까 자기들은 그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데 그 사랑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저한테 아빠라고 불러요.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아버지, 아버지라고 하면서 이 친구가 이렇게 부탁하더라고요. 작가님이 이렇게 물어도, 이런 거 물어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라고 물어보더라. 그렇게 해라, 아들, 딸.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애들한테 이제 그런 심정으로 대하니까. 그러다 또 속이 상해가지고 또 교회로 갔어요. 또 엎드렸어. 이번에 왜 엎드렸냐. 내가 한 번 주고 나니까 또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또 속이 상해가지고 나는 줄 수 있는 게 많은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내가 가진 게 없어가지고 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너무 속이 상하다. 근데 갑자기 그 말이 딱 응답이 오더라고요. 이미 가진 것으로. 없는 무언가가 아니라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라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게 뭘까 생각해보니까 글 쓰는 능력이더라고. 매일 글 쓰는 거를 똑같이 얘네들이 많이 보는 페이지에다가 게시를 했습니다. 게시를 하니까 네, 그 꿈을 이루었는 선배들이 연락이 와요. 연락이 와서 이렇게 재능 기부도 해주시고 실제로 이렇게 했거든요. 재능 기부도 해주시고 이렇게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이렇게 힘들었던 친구들한테 이렇게 희망을 전하고 애들이 막 부모님 사랑을 느낀다. 부모님이 없는 친구들이. 사람을 바꾸는 건 지식이 아니더라고요. 나의 옳은 말 바른 소리가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그 사람을 바꾸더라고요. 헬렌 켈러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든 것은 설리번 선생님의 지식이 아니었고요. 가르치는 노하우와 코칭 스킬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이 진정으로 세워지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사랑이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이것이 그럼 실질적으로 제 삶에 어떤 도움이 됐을까요? 많은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줬고요. 자료로도 보여드리겠지만 사람들의 고민을 매년 1000명의 고민을 들어주고 받았습니다. 이렇게 바인더로 만들어서 사람들의 고민을 바인더로 만들었어요. 이것이 저한테 마르지 않는 셈이 되고요. 컨텐츠가 되고요. 글감이 되고 재료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 고민을 그냥 흘려듣는 게 아닙니다. 수백 명이 댓글 달면 하나하나 다 제가 읽어봐요. 책 읽듯이.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또 억울해가지고 속상해서 글 하나 적었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이게 글이 올리고 나니까 그 다음날 좋아요가 12만 개가 있고 조회수가 300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부산 인구가 다 본 겁니다. 이게 책 제목이 될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책 제목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까지 아크였으면 에스크는 어떻게 할까? 아주 심플합니다. 제가 이제 3P에서 3P 자기경영연구소에서 독서경영 리더 과정을 이제 밟을 때였습니다. 선정도서 책을 읽는데 진심을 담아 요청하라.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요청하라. 그 친구도 저한테 요청했잖아요. 요청하니까 제가 알았잖아요. 근데 이 요청하다가 그 순간 갑자기 영어로 보이는 겁니다. 요청하다가 영어로 뭐죠? ask잖아요. 근데 그 ask를 갑자기 그 순간 쪼개져서 보이는 거야. A, ask, S, seek, K, knock. 이게 이제 성경 구절에 그런 말 있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ask, seek, knock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갑자기 그 순간에 소름이 돋으면서 자기계발서보다 은혜 받았습니다. 자기계발서보다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법칙이 숨어있더라고요. ask, 도움을 구하라고 요청하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내가 마음속에 혼자 끙끙 앓고 있고 나 혼자 최선을 다하는 게 최선이 아니라니까요. 나라는 사람이 안테나라는 겁니다. 내가 신호를 보내는 안테나예요. 그런데 그 세상을 향해 신호를 보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호가 선하면 선할수록 그 의도가 선하고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하길 바라고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지는 곳에 내가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그러한 선한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있을수록 이 파장이 더 강력해진다는 겁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는 세상에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저한테 신호를 안 보냈으면은 저는 죽었다 깨도 몰랐어요. 그 친구를. 마찬가지로 제가
그런 요청을 받고 어떻게 반응했죠? 세상에 신호를 보냈잖아요. 이런 어려움이 있다. 도와달라고. 그러자 도움이 왔고 이러한 일들이 커졌잖아요. ask 했어요. 그 다음에 seek. 예, 이거 강규영 대표님인데 제가 오래서 넣었습니다. 제 강공명. 네. seek는 찾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모델을 찾고요. 그 분야에 있어서 모델을 찾고요. 전략을 찾고 도구를 찾으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러한 선한 동기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든 어떤 분야에 가서든 진짜 선한 부자들이 있을 거다. 착한 부자들이 있을 거다. 진짜 자기가 돈 많이 벌매도 오히려 겸손하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나누고 돈 벌어서 남주고 공부해서 남주는 그런 모델들이 있을 거다.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로부터 배우고 전략을 배웠고요. 인사이트를 얻고 영감을 얻고 어떤 도구를 쓰는지 배우고 책을 읽었죠. 이렇게 많은 분야의 사람들, 네, 착한 부자들을 다 찾아갔어요. 들이댔습니다. 그리고 knock. 끊임없이 두드렸어요. 그들로부터 배웠던 것을 이제 내가 배운 걸로 끝내면 안 되죠. 실질적으로 적용해봐야 되고 내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치열하게 연습하고 갈고 닦아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잘 생각해보니까 3년이더라고요. 3년.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먼저.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출판사에서 이제 계약을 하고 교보문고에 갔어요. 교보문고 대구점에 갔습니다. 교보문고 대구점 가서 예, 여기 잘 보시면은 제가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사진을 올려서 제 얼굴 사진을 붙여놨어요. 붙여놓고 제가 책을 쓰는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제가 제 방벽에다 붙여놓고 그리고 교보문고 가서 앞에서 상상했어요. 이 베스트셀러 자리에 내 얼굴이 걸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미리 감사했죠. 상상했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내가 더 유명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내게 달라고.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났어요. 이 실제 교보문고거든요. 그 자리에 그대로 붙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붙었어요.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대로 끼치고 책이 나왔는데 여러분 많이 보신 책들이죠. 초대형 베스트셀러들. 100만 부 이상 나갔던 초대형 베스트셀러들 타면서 제가 탑3가 된 거예요. 자위과 골리앗이잖아요.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갔는데 그 틈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3일 만에. 그리고 교보문고가 선정한 SNS 스타 작가 8인에 들어갔어요. 이때부터 인생이 급반전되기 시작합니다. 뭐 각지에서 수백 명 앞에서 강연을 하게 되고요. 비전 특강 가고 간증하고 의사 선생님들 앞에서 강의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학생들이 2시간, 3시간 버스 타고 한 학원 이제 제가 아까 연락 왔던 그 학생도 승무원을 꿈꾸는 학생들이었어요. 어떻게 인연이 닿아서 한 승무원 학원이 있어요. 대한민국 최초의 승무원 학원 제일 큰 곳인데 150명이 수용 가능한데 그 다 차버린 거예요. 입구부터 앞까지 제가 강의하는 곳까지 다 차서 애들이 2시간 막 버스 타고 오고 막 이래 된 거예요. 이렇게 유명한 분들도 알게 되고 이때도 500명 앞에서 이제 강연하게 됐는데 그런데 제가 자기개발 훈련 했던 곳에서 오히려 제가 강의를 저자특강을 가고 저 중에서 유일하게 에세이 작가예요. 다 자기개발 작가인데 유일하게 에세이 작가. 제가 또 이제 크리스찬 극동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는 이 모든 일에서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전대진이 책 내가지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책 내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수많은 사람 앞에서 강연하는 사람 되고 유명한 사람 되고 이게 저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도 자랑하지 않아요. 그게 저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수단일 뿐이에요.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한 사람한테 집중했습니다. 제가 처음 저 소개할 때 이야기했죠. 한 사람이 한 세상이라고. 한 명 고민 들어주는 걸로 시작했어요. 남들은 다 시간 낭비라고 했고요. 그래봤자 안 알아줄 거라 얘기했고 시간 낭비라고 얘기했는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한 사람한테 온전히 집중하니까 저는 그래서 영향력의 정의를 바꿔버리고 싶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을 향한 사랑의 능력. 한 사람, 한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는 그 위치와 그것도 커지더라고요.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성공할 테니까 잘해. 사람들한테 잘해야지가 아니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 슈노님이 우리 애들한테
자녀들한테 얘네들 잘 키우면 얘네들이 나한테 잘하겠지. 그래서 잘해줍니까? 아니면 내 새끼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잘해줍니까? 내 새끼라는 말을. 그렇죠. 내 새끼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잘해주는 거예요. 그랬는데 물론 크면은 잘해야죠 당연히. 잘하겠죠 당연히. 잘해야죠. 그런데 전혀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나한테 해주겠지가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한테 온전히 집중하고 사랑하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요. 그걸 바라고 한 게 아닌데 제가 이번에 책이 나오니까 제가 한 2, 3천 명한테 직접 다 메시지 보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마케팅 비용 수백만 원, 수천만 원에서 막 많은 사람들이 보는 페이지에 막 마케팅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안 했어요. 저는 오히려 구석기 시대 방법을 냈어요. 한 명 한 명한테 제가 다 연락했어요. 감사하다고.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작가님 독자라서 행복해요. 내가 좋아하는 작가가 잘 되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수천 명이 저한테 메시지가 보내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팔로워를 늘리고 좋아요 많이 받고 댓글 많이 받으려고 한 게 아닌데 한 명한테 잘 집중을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잘 되더라고요. 네임 스토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제가 이러한 삶의 결정체가 하나가 네임 스토리인데요. 네임 스토리가 뭐냐면 이름씨 여러분 아시죠? 만약에 홍혜진이라는 이름이 있으면 홍 블라블라블라 해 블라블라블라 진 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름씨가 기존에 있던 것들이 너무 좀 뭐라 해야 될까 퀄리티가 낮은 걸 보면서 제가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를 이름 지을 때 이렇게 대충 짓지 않을 텐데 한번 그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계기가 있었어요. 3년 전에 한 남학생이 계속 연락 오는 겁니다. 이게 제 책에 들어가 있는데 한 남학생이 저한테 연락 올 때마다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작가님 혹시 저 기억하세요? 작가님 내 이름 아시죠? 자꾸 저한테 물어보길래 연락 올 때마다 물어보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가칭입니다. 만약에 대진이면 대진아 내가 너 이름 당연히 알지. 내가 너 왜 모르겠냐. 근데 그거 왜 자꾸 물어봐?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고민을 들어주는 과정에서 그 친구가 이제 보육원 출신이더라고요. 부모님이었더라고요. 부모님 얼굴을 모르고 그 친구가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작가님이 제 이름을 불러줄 때마다 저라는 사람을 기억해 줄 때마다 내가 태어나길 잘했구나. 나도 이 세상에 태어나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사람이 사람 이름 하나를 기억해 준다는 게 단순한 기억 이상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걸 사업장에 한번 더 적용해 볼까요? 저는 이제 음식점 매장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전국에 찾아오는 이제 찜닭 맛집인데 저희는 제가 동성로에 있어요. 대구 동성로. 동성로에 있다 보면 좀 많은 분들이 오다가 한 3시, 4시쯤 되면은 많은 가게들이 브레이크 타임을 걸어요. 브레이크 타임을 거는데 그때 저희는 오히려 손님을 받는데 아기 엄마들이 그 시간에 꼭 와요. 아기 엄마들이 유모차를 끌고 오든지 아기를 업고 온단 말이에요. 요새 노키즈 존이 많으니까. 왜냐면 점심시간에 가면 엄마들이 애가 울면 눈치가 보이는 거야, 다른 손님들. 그래서 일부러 손님 많이 없는 시간에 피해서 와요, 엄마들이. 그거 보니까 막 왠지 짠하잖아요. 저 이상하게 엄마들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좀. 그냥 보는 것만으로 짠하고 얼마나 힘들까. 갑자기 짠한 생각이 들면서 엄마가 이제 자리에 앉아서 찜닭 딱 시켜갖고 기다리는데 찜닭 이렇게 탁 나갔는데 엄마가 한 숟가락 먹으려고 하면 애가 엄마가 한 숟가락 먹으려고 하면 애가 그 모습을 내가 카운터에서 봤어요. 애가 엄마가 밥을 못 먹는 거야.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어머니도 나 키울 때 참 힘드셨겠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대한민국 엄마들은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기 이름을 잊고 살 때가 많네. 맨날 신혼이 애 이름이 뭐라고 했죠? 유나라고 했나요? 네, 지아, 유나. 지아 엄마, 유나 엄마라고 불리고 네. 혜진이라고 안 불리는 거. 지아 엄마, 유나 엄마라고 불리는 거. 누군가의 엄마로 불리고 나라는 사람이 사라져버리고 어느 순간 나를 잊고 사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저분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니까 이름에다가 글을 적어주자.
그래서 펜을 들고 종이에다 적어서 줬어요. 이름을 어떻게 알았냐면 그분한테 가서 애가 오니까 애 때문에 힘드시죠? 그러니까 엄마가 괜찮아요 애하고 괜찮아요 하면서 제가 근데 애 되게 이뻐요. 애 이름 뭐예요? 라고 하면서 애 이름 얘기해주면 이제 그럼 엄마 이름은 뭐예요? 엄마 이름 딱 들었잖아요. 엄마 이름에다 딱 적었었어요. 이름이 예를 들어서 지영이에요. 만약에 지영이라는 이름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적어준 거예요. 지치고 삶이 버거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면 이를 꼭 기억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그저 지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별합니다. 그걸 적어주니까 엄마가 이걸 보니까 이거 뭐예요? 하면서 제가 애가 태어나면 자기 이름 잊고 살 때가 많으니까 본인 이름 잊지 말라고 드려요. 라고 들으니까 엄마가 그냥 우는 거예요. 울면서 엄마들 이거 줄 때마다 울면서 그렇게 시작됐는데 그걸 이제 이런 식으로 샘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수연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예쁜 배경에다가 그냥 적어서 이거는 처음에 만들었는 거예요. 조금 지금 보면 좀 허접하지만 이걸 만들어서 주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진짜 제가 많은 공간에 그냥 뿌렸어요. 한 100만 명 이상에게. 공유하고 나누니까 오히려 이게 발전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또 발전되게 되고요. 이 내용이 또 대충 만든 것도 아니에요. 이 PPT 공유 여러분이 다 보시겠지만 다 읽어보세요. 메시지가 있고요. 철학이 있고요. 삶이 있고요. 그냥 뻔한 위로가 아니에요. 이제 신혼님과 저의 연결고리였던 이제 제덕 마스터님, 이재덕 강사님한테 이걸 적어주니까 이번 책에 이게 들어와요. 내가 만든 무언가가 다른 사람 누군가의 첫 번째 책에 나온다는 거 얼마나 소중할까요? 그리고 저는 이걸 의도하지 않았다니까요. KBS에 나왔어요. KBS에. 이것도 사람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작가님 이거 혹시 저한테 맞게 못 적어주세요? 돈이 얼마가 되든 제가 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괜찮아요. 제가 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작가님 내가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왜 안 만들어줘요? 돈 줄 테니까 만들어주세요. 자꾸 만들어오니까 제가 거기에 못 살아갖고 또 해드리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가격을 많이 받아라 해가지고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됐어.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나의 스토리가 있는데 최근에였어요. 한 어머니가 암 투병을 하고 계셨는데 고1 딸이 있는 거예요. 암 말기인데 내가 내 딸에게 정말 네가 내 딸이라서 은서가 내 딸이라서 너무 고맙고 부족한 엄마라서 미안하고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용기를 줄 수 있음과 동시에 또 엄마가 없어도 엄마가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엄마의 마음을 담아달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적어줬어요. 내용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딸 이름에다가 엄마의 마음을 담았었어요. 엄마가 이렇게 머리 미시고 이제 두건 쓰고 저한테 보내신 거예요. 미소가 짓고 있잖아요. 제 글 이제 네임스토리 받으시고 엄마랑 딸이 한참을 울었대. 그러다 보니까 또 유명하신 분들, 팬분들이 연락 와가지고 팬클럽 같은 데서 이렇게 전달해주는 장면을 보여주더라고요. 저한테만 개인적으로. 영상 보면서 스타들도 울더라고요. 유명한 분들이 많죠. 국가대표 선수들도 많이 받았고 손흥민 선수랑 손흥민 선수 아버지한테도 드렸거든요. 팬분들이 직접 전달했어요. 이렇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참 제가 2019년 12월 31일에 한 해의 키워드가 공감과 위로였는데 그 뉴스 제목이 제 글이 됐어요. 내 잘못 아니야. 공감과 위로라는 키워드의 대표 작가로 선정돼서 그 다음에 혜민 스님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한 번이라도 유명해지려고 했나요? 한 번이라도 제가 전대진이 더 유명해지고 돈 더 많이 벌고 더 잘 나가려고 했나요? 아니요. 항상 앞서 말했던 이재덕 마스터, 재덕 마스터님이 저한테 물어본 게 있어요. 사람들이. 작가님도 힘든데, 대진 작가님, 대진 선배도 힘든데 그 상황에서 먼저 본인을 위해서 먼저 쓰고 나중에 잘 됐을 때 사람한테 하는 게 어떠냐. 나중에 잘 되고 나누는 게 어떠냐고 하니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만 타인을 돕는 자는 기꺼이 돕습니다. 반드시 돕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가 잘 되려고 내 배 채우려고 최선을 다해도 하늘이 감동해서 도와주는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움켜진 배를 채워주고 다른 사람의 외로운 손을 잡아주고 나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하고 나누려고 하는 사람을 하늘이 있다면 도와주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잘 되려고 하늘이 도와주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어떻게 하늘이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하늘이 있다면 살아있다면 반드시 잘 되게 만들어야지. 그래야지 아닐까요? 이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기회는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기회 가운데 가까이 가는 겁니다. 기회는 그 타이밍, 그 때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늘. 내가 그 기회와 그 타이밍, 그 때에 맞는 사람, 적합한 사람, 그 기회가 내게 기회이기 위해서 내가 갖추어야 될 무언가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고 가까이에 안 보이는 거고 없는 거지. 기회는 늘 그 자리에 있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회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모습, 내 삶의 그 모습, 미래의 모습, 그 기회, 그 타이밍이 나한테 내가 거기 가운데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내가 적합한 사람이 되도록 내가 나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애티튜드 자체가 다른 거예요. 언젠간 좋은 날이 오겠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날이고 내가 숨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내게 기적이고 축복이다.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한 세상이다. 이건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시간이다. 이 한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큰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요. 저는 젊은이들에게 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큰 꿈을 가져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힘 빠질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언젠간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는 큰 꿈을 바라보면서 가면 나는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불행할 수밖에 없고요. 실체가 없잖아요. 큰 꿈이라는. 그런데 매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현재는 선물이라는 말처럼 The present is a present. 현재는 선물이라는 말처럼 그 순간순간 내가 걸어가는 꿈길, 큰 꿈이 아니라 꿈길 한 걸음 한 걸음에 집중하면은 큰 꿈이 어느 순간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성공하신 분들 보면은 진짜로 성공하신 분들 뭐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직하게 얘기하세요. 내가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됐다 얘기 안 하더라고요. 운이 좋았습니다.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노력했죠. 하지만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말이 저는 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만 타인을 돕는 자는 반드시 기꺼이 돕습니다. 우리 슈노님이 잘 되는 이유도 이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진짜 행복하길 바라고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이 블로그라는 수단을 통해서 자존감이 높아지길 위해서 내가 뭐라도 더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잖아.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지. 잘 되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주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쁘니까 어느 순간 사람들이 날 잘 되게 만들어놔요. 삶이 이 사람은 잘 돼야 된다고 삶이 이 사람을 올려놓아 버린다니까.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두 그림을 보면서 제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산삼하고 인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산삼하고 인삼은 종자가 똑같아요. DNA가 똑같습니다. 이 둘의 유일한 차이점은 심겨진 장소가 달라요. 인삼은요 사람이 조성해놓은 밭에서 자라고 산삼은 낭떠러지와 같은 깊은 산중, 낭떠러지와 같은 절벽에서 자라요. 그렇다 보니까 편안한 온도와 따뜻한 온도와 습도와 모든 조건들이 조성되어 있는 밭에서 자란 인삼은 5년, 6년이면 다 자라기 때문에 발톱만하게 자라기 때문에 네, 너무 흔해서 네, 편의점에 가면은 인삼 한 뿌리에 5,000원에 팝니다. 진열이 쫙 돼 있어요. 그런데 산삼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몇 미리 자라기까지 몇십 년이 걸려요. 이 정도 크기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산삼이 살아남기 위해서 뿌리가 다르잖아요. 지금 보시면 산삼이 그 절벽 가운데서 떨어지지 않게 해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남으려고 뿌리를 막 내리는 그 과정에서 산삼은 특별한 물질을 만드는 겁니다. 그 특별한 물질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고 하잖아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흔하디 흔한 인삼이 아니라 평범한 인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소중하고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믿는다면 매일 하루하루
내 안에 있는 그 특별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도 살고 나아가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산삼 같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명심해야 될 것, 산삼은 자기가 산삼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 게 아니에요. 그 순간을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발버둥 쳤을 뿐이에요. 그 과정에서 제3자가 봤을 때, 아, 산삼이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됐구나. 산삼 입장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 했는 거고, 찰리 채플린의 마지막 순간에 던진 질문,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죽기 직전에 그 사람한테 물어봤다면 뭐라 했을까? 모든 작품이 나였다. 삶의 모든 순간이 나였다. 그 순간에 집중했다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된다. 산삼이 된다. 오늘 이 시간이 정말 부족한 이야기들에서 감사하고 저의 부족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그 특별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단 1%라도 기여했다면 저는 성공한 거라 생각합니다. 한 분이라도 그랬다면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부족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기회를 주신 우리 신호님과 신호님의 우리 블로그 가족분들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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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대진 작가님. 감사합니다. 마이크 풀고 말씀하셔도 되세요, 이제. 네,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들. 지금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어요. 진짜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감동이에요. 막 이렇게 마이크 하면 이러면서 이게 의도치 않, 이건 뭐 작정한 것도 아닌데. 아, 신호님 이거 녹화됐나요 혹시? 네, 됐어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제가 감사합니다. 계속 울었어요. 아이고 그만 오십시오. 내일 출근하셔야죠. 오늘부터 팬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아유, 출근 못할 것 같아요. 신호님 네. 제가 이제 딱 기억에 남는 분 몇 분들 한번 네, 얘기 한번 그러려고요. 들어보고 싶은데. 네, 그러려고요. 저도 제가 먼저 한번 말씀하고 말씀이 아니라 말하고 이제 우리 선생님들 우리 슈노 네, 패밀리 선생님들. 네, 슈노 슈노 패밀리? 가족들 우리 슈노 슈팸. 패밀리예요. 슈팸. 슈노블 아 스팸이 생각나네요. 슈노블 가족들인데 진짜 제가 너무너무 아끼고 이제는 진짜 가족같이 다들 서로 간의 그런 관계거든요. 되게 특이한 관계예요. 이제 얼굴은 정말 본 적이 거의 없는데 다들 제 얼굴만 많이 봤지 다른 분들 얼굴을 많이 못 봤는데 서로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전대진 작가님을 모신 이유를 알겠죠, 여러분? 아, 네. 네. 제가 오늘 2번째 들었잖아요. 근데 또 울었어, 또. 아, 그러면 맞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저도 뭐 강의를 많이 듣고 그랬는데 정말 특별한 느낌을 받았고 전대진 작가님 강의를 들었을 때 그리고 전대진 작가님 너무 좋아서 정말 책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뭐 책 맨날 추천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사야지 하고 이렇게 미루두고 이런 책들 되게 많은데 바로 구입했어요, 그때. 책을 바로 구입해가지고 읽어보는데 와, 책이 진짜 하나하나가 정말 너무 여기서 하나만 제가 한번 어차피 이제 선생님들이 또 선생님들 우리 가족분들이 책을 뭐 구입하셔가지고 뭐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네이클로바거든요. 제 사진 이거 제가 안 나오려나? 고정해놔가지고 안 볼 수도 있겠다. 네이클로바 사진에 되게 많아요. 다 좋은데 그 중에서 이제 좋았던 게 잎사귀 하나 더 있다고 풀도 귀한 대접을 받는데 그보다 귀한 나에겐 왜 그리도 소홀했나요? 이제부턴 자신을 좀 더 사랑해 주세요. 당신은 너무 소중해요.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다 좋은데 그 중에 하나가 그래서 마음을 막 어루만져주고 치유해주고 막 이런 다 내용이고요. 너무 왜 공감에 나오셨는지 알겠어요. 하나하나가 다 공감이 되고 그래서 또 울고 그리고 진짜 오늘 너무 좋은 선한 뜻으로 슈노블 가족들을 위해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